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우리가 3교시를 통해서 민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요, 민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그랬죠. 왜 하필이면 독일, 유럽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불쌍하게도 조금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갖다 제대로 유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일까지 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갖다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데 일본 놈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일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일의 계약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법을 갖다가 공부하기 때문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서 독일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과연 뭐냐 이거죠.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다 같이 잘 살자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개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를 갖다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해주는 건 과연 뭘까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 또는 자격,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 질문을 드리면 과연 뭘까요?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수업을 했다가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건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내가 나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건강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단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돈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밝힌다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건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건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뭐예요? 재산이죠. 그래서 근대 민법 이전에 중세 봉건은 개인의 권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지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대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얼만큼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있다. 이것도 역시 비진의 표시입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깔려 죽을 만큼 있어야 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깔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돈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이건 좀 비참하니까 우리는 그냥 돈을 갖다가 많이 모아서 사회 곳곳에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은 재산이죠. 그래서 근대 민법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내 재산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 절대요.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고 나는 태어날 때도 농노지만 이제는 그런 거 깨졌으니까 내 거 절대로 손대지 마. 내 거 가져가지 마. 이게 바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에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또 다른 말로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에요. 자, 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요,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쳤느냐? 소유권이니까 물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물권법에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권법에다 영향을 미쳤고, 소유권을 갖다가 아무도 손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자기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갖다가 더 많이 모은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재산을 갖다가 많이 모으니까 거대 자본가가 나오죠. 거대 자본가가 나오니까 대규모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다른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대 자본과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나오니까 커다란 재산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가장 나쁜 폐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원칙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폐단이 심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수정이 된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간 돈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을 갖다 갖지 못한 사람은 노예가 돼서 거꾸로 못 가진 사람이 세상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겠구나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요걸 갖다가 뜯어고치기 위해 가지고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이 수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현대에 와서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수정이 된다 그랬죠. 현대의 수정된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공공복리.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거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소유권은 상대성을 인정해야 된다. 소유권의 상대성이죠. 자, 그래서 소유권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따라 행사하는 것도 정당한 거지만 어디까지나 내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갖다가 인정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죽습니다. 왜? 농부가 자기가 농사지은 밀을 갖다가 빵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농사짓는 다른 사람은 다 죽죠. 또 이 농사짓는 농부가 그 빵을 갖다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갖다가 새롭게 쓰지 않으면, 새롭게 공급받지 않으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를 갖다가 주장하다 보면 서로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서로 원하는 만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자, 바꾸자. 이건 뭐예요?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 요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갖다가 보완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요거는 자기가 원하면 체결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는 사적 자치 존중의 원칙 그래요. 그래서 사적 자치 존중의 원칙. 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법에 들어오는 거죠. 채권법. 자, 그래서 우리 민법 채권법에다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채권법에다가. 왜? 계약은 채권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채권은요, 계약을 했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약제의 원칙은요, 중세 봉건 시대의 계급제 사회, 신분제 사회, 불평등 사회를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로, 그래서 평등으로서의 이념을 실현해 준 것이 바로 계약제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 준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요. 평등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 대등한지 위해서. 그래서 평등으로서의 이념을 갖다가 실현해 준 것이 바로 계약제의 원칙이고,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별표 넣으시고 이게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계약자의 원칙은 체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체결의 자유,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 결정의 자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갖다가 을로 할 것이냐 병으로 할 것이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방식을 갖다가 서면으로 할 것이냐 말 구두로 할 것이냐 대리인에서 할 것이냐 방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체내상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내상방. 자, 그래서 체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 아파트를 다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 아파트를 다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후불제 외상으로 할 것이냐. 내용 결정도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을로 할 것이냐 병으로 할 것이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 요 네 가지가 계약 체결 그래서 계약제의 원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체결된 계약을 갖다가 당사자 일방이 변경하는 자유는 없고 그 계약을 갖다가 일방 당사자가 불리하다고 해서 중간에 멋대로 해제할 자유는 없죠. 그래서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변경의 자유라든가 해제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해서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냐? 무조건 지켜야 되냐? 예전에는 사인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인을 하기 전에 그 계약의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적은 돈 받아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떠밀리는 경우가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회성, 공공성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공정성. 요걸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예외적으로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물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한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일정한 물건은 무조건 공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와 같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한테도 당연히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약제의 원칙도 일정한 경우 공공복리를 위로 제한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에요. 과실책임이란 얘기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중세 봉건 시대에는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농노가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웃집 농노가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농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 도망간 농노의 책임을 갖다가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래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내 잘못이 아니면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과실책임이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책임진다는 거죠. 자기 책임의 원칙. 자, 이 과실책임의 원칙, 즉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은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쳤냐? 우리 민법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해놓고 계약을 깨버리는 거죠. 이행지체, 제 날짜에 안 주는 거. 불가능하게 만든 이행불능. 해결은 했는데 불완전하게는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요. 제 날짜에 안 받는 수령지체. 이런 것들이 계약을 깨는 거예요.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게 고의고요. 모르고 잘못한 게 과실이죠. 일부러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계약과 상관이 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다가 손해를 끼치는 게 불법행위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불 지른다거나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 불법행위도 고의 과실이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우리 민법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만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야박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잘못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무조건 책임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가요.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이때 상대방은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서 제대로 일을 하나보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공연히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갖다 입게 되면 이때는 법인에게 무조건 책임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 네가 그 대표자를 따 선임을 해서 법인의 행위를 따 저질렀으니까 법인 네가 책임져. 이때의 법인은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잘잘못 따지지 않고 법인 단체는 상대방 피해자한테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이게 법인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정한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 환경을 다 제대로 조성하지 않아서 그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자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외출을 했다가 했을 때 그 근로자가 다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전혀 고의과실 불법행위 저지를 않았어요. 해가지고 이때 근로자가요, 사장님이 외출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했을 때 이때 사장님이 내가 외출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니니까 그 사람 더 이상 일할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버리게 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사장님이 무조건 책임져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당연히 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갖다가 끼쳤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 단체는 무조건 책임져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과실 책임. 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무엇이냐?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물권법에다가 영향을 미친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채권법에다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다음에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걸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면 개인은 자유를 엄청나게 보장받는 거예요. 재산을 갖다가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고, 자기가 유리한 거 항상 돈으로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이 없을 때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야박하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들고 일어나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뜯어 고쳐서 살아보자. 그래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현대에 수정된 3대 원칙은 공공복리를 달성할 목적으로 소유권의 상대성, 계약의 공정성,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민법의 이념이 살짝 다른데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현대 민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수정된 현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도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 계약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요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복리를 따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정된 3대 원칙이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요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갖다 주게 되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을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무조건 책임지는 게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정된 3대 원칙을 반영하니까 우리 민법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져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나중에 공부할 때는요 이걸 갖다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외워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갖다 공부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법을 해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4장 민법의 해석과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자, 민법의 해석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규정을 따로 우리는 추상적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글자를 알기는 하는데 대충 하는 거죠. 자, 추상적인 민법 규정을 요걸 갖다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확실하고 명백히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는 작업, 요 명백하게 하는 작업을 갖다 우리는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봐도 무슨 뜻인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불명확하죠. 그래서 불명확한 민법 추상적 규정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정짓고 명백히 하는 걸 갖다가 법의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조문이 있느냐? 예를 들면 민법 제2조 2항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2조 2항은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은 나쁜 거죠. 권리를 갖다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금지한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 민법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권리를 제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를 갖다 제대로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를 제대로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를 갖다가 남용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규정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백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의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해석 기준에 있어서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 그러면 요거는 질서유지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 요걸 갖다가 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구체적 타당성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개인 이익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이익 보호. 자, 그래서 해석의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갖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을 갖다가 보호할 것이냐. 이건 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보호하겠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둘 다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질서도 유지하면서 개인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최고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개인 구체적 타당성을 갖다가 고려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서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 이때는 눈물을 갖다가 머금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요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법 해석의 방법이죠. 법을 해석하는 법 해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권 해석.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공권력의 주체가 하는 겁니다. 공권력의 주체가 하는 거니까 공권 해석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자들이죠. 공권력의 주체로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입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행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행정 해석. 여기서 입법 해석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 해석은요. 입법부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하요? 법을 제정을 하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낱말풀이 규정을 두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정의 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그 낱말을 딱 풀이하는 정의 규정은 전부 다 법을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민법 제98조를 예를 들면 민법 제98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98조 조문에는요. 물건의 정의 규정이 있어요.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기 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요. 형체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형체가 없는 전기, 에너지도 물건으로서 포함시켜 준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입법 해석이에요. 입법 해석. 자, 그래서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는 게 입법이죠. 법을 갖다가 만들면서 국민들한테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걸 입법 해석이라고 한다. 사법 해석은 뭐냐 이거죠. 사법부 공무원 판사입니다. 판사.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법을 해석하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판결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법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공무원 있죠. 뭐 시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그래서 진로의 회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급 행정기관 국토부죠. 그다음에요. 구청 주택과장이 이렇게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법을 요번에 제정을 했는데 또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의 뜻이 이러한 겁니까? 라고 질의를 하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행정청에서 그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회시를 하죠. 요 회시가 바로 행정해석이에요. 또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다가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법은 이런 뜻입니까? 일반 국민이 물어봤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회시를 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해석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공무원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면서 낱말풀이하는 게 입법해석, 판결문을 갖다가 사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시를 갖다가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달리 일반인이 학문적 이치로서 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이 학문적 이치로 하는 해석을 갖다가 학리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학문적 이치로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이 하는 거니까 공권력의 주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한다. 그래서 무권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권해석. 자, 그래서 유권해석하고 학리해석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석 그러면 학리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학리해석.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학리해석을 말한다. 그러면 이 학문적 이치로 하는 해석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물리해석하고 논리체계적 해석이 있습니다. 물리해석이 있어요. 물리해석. 물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죠.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이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수업을 했다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여기서 수업을 했을 때 쓰이는 단어는요. 제가 쓰는 단어하고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단어하고 그 의미가 같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물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했었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없으면 쓰는 거니까 보충적 효력을 인정했죠. 그러나 물권법정주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 그러면 또는 뭐요? 글자 그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1차적 해석이다. 1차적 해석.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요거는 사회질서 유지,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 유지에 유리한 해석이다. 근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봐야 모르는 경우 이게 바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 권리를 제대로 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에는 물리해석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논리체계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논리체계적 해석. 이 논리체계적 해석은
물리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물리 해석 이후에 2차 해석이 되는 거예요. 2차 해석. 이러한 것들은 2차적으로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도대체 어떠한 법률 관계를 저질렀는지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따져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해 주는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논리체계적 해석은 어떤 게 있냐? 법대 교수님들 기본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다 볼 필요가 없이 시험에 나오는 거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뜻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론 또는 당연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또는 당연 해석. 그 다음에 보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정 해석. 자, 이 6가지 뜻인데요. 여기서도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가 된 부분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유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유사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유사하고 비슷하게. 매일같이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100% 반복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유추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을 유추 해석이에요. 유사하게 해석하는 걸 뭐요? 이게 유추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요.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소는 말 그대로 좁게 해석하는 거죠. 좁게. 본래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축소 해석이라고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거, 넓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확장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해석이죠. 이 반대 해석은 우리 민법이 가장 많이 쓰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법전을 갖다가 얇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유효를 규정하면 무효를 규정하지 않아요. 왜? 유효의 반대가 무효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유효의 반대는 무효. 따라서 유효를 규정하면 무효를 갖다가 규정하지 않는다. 근데 무효를 규정하면 또 반대로 유효를 규정하지 않죠. 그래서 얇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 해석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제184조 1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 제184조 가장 마지막 조문인데요. 184조 제1항. 1항 조문은 소멸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멸시효이익이 무엇이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 못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력이 완성이 되면 외상값이 사라지고 물건 빌렸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시효가 완성이 돼야지만 돈 못 줘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돈 갚아라고 했더니 채무자가요. 나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떠들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소멸시효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못 갚겠습니다 떠들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겠죠. 따라서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외상값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외상값은 1년 동안 받아야 되고요. 공사대금이라든가 직업과 관련된 거,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 동안 받는 거예요. 자, 공사건축업자가요. 공사대금 잔금을 갖다 받게 해가지고 돈 내놔 그랬더니 이때 채무자가요. 3년 지났으니까 못 줘. 그래서 못 줘라고 떠들 수 있는 게 바로 소멸시효 이익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못 줘라는 말을 못하고 갚아야 되죠. 따라서 없는 걸 포기하는 것은 무효예요.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완성이 되고 나서 포기하는 건 가능하죠. 돈 내놔 이렇게 청구했더니 채무자가요. 아유, 그거 내가 법적으로 3년이 지나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사장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걸 갖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해주면 돼요.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되기 전에 없는 거니까 없는 걸 포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 해석,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 해석,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해석할 여지가 없이 물론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에 갑이라고 하는 관리소장이 있어요. 공원 소장님입니다.
근데요,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편말을 하나 세워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동절기에는 17시 땡땡 이후부터, 즉 5시 이후부터죠.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다. 이륜차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말을 갖다가 본 을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편말을 갖다가 보니까 동절기 겨울철에는 5시 이후부터 이륜차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데 오토바이 말고 다른 건 안 되겠습니까? 뭔가요? 8톤 트럭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안 되면 이거보다 더 큰 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정해석입니다. 이 보정해석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보정이란 말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냐? 국회의원이 법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법률 용어도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하냐면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면 일반인들보다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법률을 알아요, 몰라요?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국회의원이 법을 더 모릅니다. 나중에 소장님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주택과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법률 용어,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현업에 나가시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용어도 모르고 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를 갖다가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를 갖다가 법에다가 썼는데 취소가 아니고 철회로 바꾸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요. 허가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허가 그 단어가 아니고 인가로 바꿔주는 경우, 이렇게 단어를 뜯어 고치는 해석을 했다 우리는 보정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19살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18살, 미성년자는 18살까지를 말하는 거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19살부터는 성년자가 되고 18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요. 18살까지를 갖다 말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재산적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요. 재산적 계약을 다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대리인. 이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못하는데 이때 갑이라고 하는 법정대리인 친권자가요. 자기 자녀 을이라고 하는 18살짜리 요 아들이 미성년자이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장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영업을 허락해 줬습니다. 영업. 이 영업을 허락을 해줬어요. 영업 허락을 딱 해줬는데 이 영업을 딱 허락을 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손해가 큽니다. 손해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지마라고 영업 허락을 취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게 되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똑같이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성년자가 영업을 했다가 제대로 못했을 땐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영업 허락을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취소의 효력은 이건 뭐가 돼요?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미 그 미성년자가 라면이라든가 떡라면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분식을 했다가 끓여서 팔았다고 한다면 그걸 사 먹은 사람은 이미 먹어버리고 신체 일부가 됐으니까 그건 유효가 확정이 된 겁니다.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는요. 장래를 향해서 더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영업하지 마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때는 되돌아가는 취소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지 않는 철회라는 말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회.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취소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취소하고 철회는 어떠한 거냐? 취소, 그 다음에 철회는 무효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무효라는 점에서 똑같은데요.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라고 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게 바로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지마 이 단어를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취소라는 단어를 갖다가 철회로 바꿔주는 게 보정해석이다. 허가를 갖다가 인가로 바꿔주는 것이 보정해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방법은 유권 해석하고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학리 해석은 물리 해석과 논리 체계적 해석이 있다. 그래서 6가지를 딱 공부를 했어요. 유축, 유사하고 비슷하게, 축소, 좁게, 확장, 넓게, 반대는 그 종과 정반대로, 그 다음에 당연 물론, 그 다음에 보정 해석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험 질문입니다. 질문. 자, 미성년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못하는 자입니다. 혼자서 못하는 사람. 자, 이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인데요. 법정대리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한테 허락을 갖다가 받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줘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버립니다. 위반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매매 계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임대차와 같은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발행 행위도 포함된다. 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동의를 딱 받아야 하는 행위는 사고 파는 매매, 월세 주는 임대차 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발행 행위도 포함된다. 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유추 해석입니까? 아니면 보정 해석입니까? 어떤 해석이냐 이거죠.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앞에 주는 사례는 전부 다 헷갈리라고 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답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포함된다죠.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확장 해석이죠. 따라서 문제 지문을 갖다 읽었을 때 무엇은 제외된다. 이러한 해석은 축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실종 선고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해당이 되고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제외가 된다. 제외된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뭐예요? 축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쉽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의 방법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니까 헌법 합치적 해석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5장 민법의 효력입니다. 민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민법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민법은 어디에서 효력이 있느냐? 이게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효력, 장소적 효력이죠. 자, 민법은 시간적 효력은 민법 시행되기 전 과거로 되돌아가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소급표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우리 선생님 예전에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죠? 네, 그런 행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행위를 딱 금지하니까 과거에 그 행위에 저질렀으니까 내일부터 교도소로 오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뚜껑이 열립니까?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당시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내 과거의 행위를 갖다가 통제당하게 되면 그때는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소급이죠. 불소급은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일본 놈 때문에 그래요. 일본 놈 때문에. 자, 그래서 일본 놈들이 와서 저질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해방이 됐죠. 법을 갖다가 갖고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 법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구민법이라고 하는 건 일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을 58년 2월 22일 날 만들어 놓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소송이 들어왔어요. 61년 1월 달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떤 소송이냐? 예, 55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갖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일본법을 갖다 쓰냐? 일본법을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쓸 법 없애버리고 안 쓰고 앞으로 쓸 법인 민법으로 해결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법률관계, 계약관계를 갖다가 민법이 되돌아가서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그건 기득권으로서 확정이 된 거니까 그건 손댈 수가 없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만 민법을 되돌아가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앞으로 쓸 법인 민법으로서 해결해도 충분하다. 왜? 예, 당사자의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없는 건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소급표. 그 다음에요. 사람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한 효력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효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을 보시는데요.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속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기국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념 보셔야 돼요.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속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기국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속인주의는 뭐냐?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적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요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민법이 뒤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민법이. 갑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26살이 돼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4년쯤 지나가지고 30세가 되는데요. 국내에 있는 아버지 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법에서 상속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민법에서 상속을 받을까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민법이 적용돼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주의 뜻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민법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속지주의는요. 요거는 대한민국의 영토국권이죠. 영토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내는요.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느리끼리한 사람, 외국인도 돌아다닙니다. 외국인도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외국인도 그 자기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외국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때 을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민법상 임대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죠. 계약을 다 체결해가지고 임대료 월세 100만 원 줄게요. 월세 지급하는 계약인데 그러면 이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국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민법 임대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국인도 중국 국적을 딱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중국법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본토에는 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돼요? 중국법에 의해서 상속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주 유치한 질문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은 언제나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외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그 적용 순서, 민법을 쓸 것이냐 외국법을 쓸 것이냐 순서를 정해주는 법을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기국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국주의는 움직이는 영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토. 움직이는 영토는 뭐가 있냐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국주의란 말은요. 태극기로서 국적을 표시한 거죠. 국기로서. 그래서 태극기로서 국적을 표시한 거예요. 선박, 항공기, 움직이는 영토가요. 우리나라 영해라든가 영공에 있을 땐 당연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해로 나갔거나 아니면 외국의 영해, 영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요. 선박, 항공기는 태극기로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표시를 냈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인주의, 속지주의, 기국주의 뜻을 갖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나가든지 민법이 따라가는 건 속인주의. 대한민국 안에 들어온 인간들한테는 민법이 적용된다. 속지주의. 선박항공기는 국기, 태극기로서 표시가 됐으니까 기국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장소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한반도는 남한을 말하는 겁니까? 북한을 말하는 겁니까? 똑같이 합쳐서 남북한을 말하는 거죠. 따라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북한 지역에도 민법을 갖다가 적용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한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휴전선이 있고 북쪽에는 3대째 뚱뚱한 돼지 같은 미친놈이 하나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놈이 사라지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민법이.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언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민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의 효력은 시간적 소급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효력, 속인주의, 속지주의, 기국주의,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 민법이 따라가니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그 다음에 2번 민법에서는 법률 불서고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다. 그렇죠.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해서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외국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순서를 갖다 정하는 것은 국제사법, 섭외사법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민법은 국내에 있는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가 그렇죠. 지금 외교관이죠. 외교관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는다 그랬습니다. 미국 대사가 돌아다니다가 음식을 사 먹으면 당연히 대사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체결했으니까 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민법에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법, 일본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기득권, 당사자 이의가 없는 거죠. 이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저 김지연이하고 합격할 때까지는요. 절대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꾸준하게 달려갈 뿐이다.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꾸는 훌륭한 소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길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